오늘이 4월 11일이죠. 1919년 4월 11일에 그 4개 임시정부가 탄생한 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4월 2일 날 저희 자유공원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오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9월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임시정부 그쪽에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받습니다. 민법도 보면 즐길 게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게.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 아까 우리 주의 토지 통행권 봤죠. 이건 상민관계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인데 예를 들어 가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 토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요역지는 역할이 필요한 땅, 승역지는 역할을 이바지할 제공하는 땅. 역할을 얘 땅이 얘한테 역할을 제공해요. 어떤 역할? 통행이라는 역할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도 내 땅이 맹지니까, 포위된 땅이니까, 포위된 땅, 포위지니까 통행권을 주장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통행로를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네 땅 좀 통행할게. 그래서 계약해서 발생하는 게 통행지역권이다. 그래서 승역지는 통행로를 얘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역.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선생님 역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역이라는 건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그 역할이 통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법은 그 역할을 편익이라고 표현합니다. 편익. 그 편익은 바로 통행, 인수, 조망, 불건축, 불영업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역이라고 하고 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익이 필요한 땅을 무슨 지? 요역지. 필요하다라고 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무슨 지? 승역지. 근데 보면 요역지와 승역지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 관계예요. 린자가 무슨 린이라고요? 이웃 린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상린 관계로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데,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그들이 계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권의 편익이라고 하는데, 이 편익을 보니까 예컨대 갑이 지금 의뢰 땅을 이렇게 통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통행한다 그러면 갑 혼자만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역권의 특징은. 그리고 여럿이 같이 쓴다 그래서 공용적이에요. 뭐 통행만 하면 되지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점유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비점유 권원이에요. 따라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빼앗길 일도 없죠. 그러므로 지역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점유를 빼앗기지 않으니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비배타적이고 공용적인 성격의 비점유 권원에 해당한다. 자, 갑은 지역권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뭐가 돼요? 지역권의 설정자.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취득 원인을 보면 지역권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기들이 계약해서 발생한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지역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지역권이 발생하려면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죠.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권의 최초 취득은 지역권의 설정 등기예요. 어디다 신청합니까? 승역지에다가 신청을 해요.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이 요역지에는 이 통행이라는 지역권이 붙어 있다는 걸 공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권을 그러면 갑이 의뢰 토지를 통행할 때 대가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보통은? 주겠죠. 아니 내 땅에 등기까지 해주면서 통행하라고 하는데 대가도 안 받으면 얘는 뭔 재미로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죠? 굳이. 그러니까 대가는 줄 수 있는데 다만 지역권의 대가는 등기하지 못합니다. 등기 자체를 못해요. 그냥 당사자 간의 채권적인 효력으로서 대가를 주는 것이지 등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가 자체는
지역권 등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역권 등기 안에 지역권의 대가는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럼 지역권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기간도 영구 무한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따른 지역권의 취득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시효취득인데 지역권은 점유 안 하죠. 시효취득은 점유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점유를 안 해요.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통로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통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지역권 통로를 개설하는 거죠? 길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길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를 깔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뭐 정리를 해가지고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다 쳐내고 이렇게 해서 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게 통로 개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지속됐을 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과 표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통로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통행만 20년 했다 그러면 시효취득 못해요.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통로를 만든 자에 한해서 통로를 만들고 항시 사용하는 상태가 20년 지속됐을 때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요건 이제 통행지역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통행지역권하고 주의토지통행권하고 비교를 해보잔 말이죠. 자, 상린관계, 이건 주의토지통행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지만 지역권은 어떻게 발생하죠? 계약으로 발생한다. 다르죠?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만 지역권은 등기하지요.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돼요? 인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인접을 요하지 않는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확장과 제한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확대되는 방향이고 통행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확장과 제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지역권은 독립한 용익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 지역권, 주의토지통행권으로서의 상린관계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반면에 상린관계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래서 아까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용익물권만.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상린관계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글씨 잘 안 보이죠? 준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다시. 상린관계는 준용돼요. 상린관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자도 토행권 행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토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준용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권 취득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만 지역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 취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행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만 통행하는 법은 없잖아요. 승역지를 통행하는 사람은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승역지 통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권자가 반드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이 따로 없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요역지는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한 거죠?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자, 그래서 두 개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로 가보시면 거기 추가한 것 중에 상린관계 규정 중 관습이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암기사항이에요. 자, 칠판 먼저 보세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합니다.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를 떼야 되냐면 반 미터를 떼야 돼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할 때는 몇 미터? 반 미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반 미터.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반 미터 앞에다 두고. 그런 노래 있죠? 못 들어봤어요? 있어요. 반 미터 앞에다 두고.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라고요? 반 미터. 건축에서 니은, 그 다음에 반 미터에서 니은 연결시켜요. 니은. 근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나오니까 또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계선 부근의 건물 축조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떼어야 한다. OX.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건축인데? 건축이 건물 축조잖아요. 근데 건축은 반 미터라고 외워놓고 이렇게 지문 나오니까 또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이 아니라 건물 축조라고 썼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저는 산에 올라갈 때 진달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진달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았는데 안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그것도 검색해서 진달래인 줄 알았지. 그게 진달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목련이 뭔지, 진달래가 뭔지 몰랐어요. 좀 관심도 없고. 진짜로. 개나리도 몰랐고, 예? 뭐 은행나무 뭐 다 몰랐어요. 근데 다 봤어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렌즈로 검색하면 쫙 나와요. 식물 이름도 나오고. 옥살리스라는 식물도 있어요. 옥살리스. 개나리하고도 비슷해요. 그게 모른다니까요. 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축, 이거는 건물의 축조라는 뜻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도. 자, 그래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다는 거예요? 반 미터. 두 번째, 경계표나 담의 설치 측량 비용이에요. 자, 요거 경계표는 좀 생소하겠지만 담은 생소하지 않죠. 집과 집 사이에 담을 쌓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요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 그럼 경계를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이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경계가 여기라면 여기다가 측량을 할 때 측량비는 면적이 많은 갑이 더 내야 되겠어요? 둘이 반땅 해야 되겠어요? 반땅. 측량비 얘는 이만큼 측량해야 되고 얘는 요만큼 측량해야 되잖아요. 네? 면적이 비례해야죠, 당연히.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저하고 쬐끄만 사람하고 그럼 안 되겠다. 하여튼 여기는 면적이 200평이고 여기 50평이에요. 네. 그러면 측량비가 여기가 더 덜 나오겠죠. 네. 여기는 더 많이 내야 될 거야. 측량에 대해서는. 자기 거 측량한 거니까. 네. 그러나 담을 쌓는 설치 비용은 이거는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반씩 하는 거예요. 절반씩. 측량의 측, 기억, 면적의 기억, 설치, 리을, 절반의 리을 이렇게. 굳이 외우려면.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따져보면 면적 넓은 데가 측량비는 더 내야 되겠죠. 근데 설치하는 거야 같이 쓰는 거니까 요거는 반땅, 절반씩 한다. 그걸 바꿔치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 민법의 규정이 이런데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그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치비는 절반, 측량은 면적의 비례. 요거 바꿔치면 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 하천 용수권이에요. 쓰지 마시고 공유 하천 용수권. 공유 하천이죠. 개인 사유 하천이 아니죠.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그러면 이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저장 시설을 보라고 하자. 보라는 건 물을 끌어다가 쓰는 저장 시설을 보라 그래요. 시골 농사 짓는 데 보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상류지가 있고 하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물을 여기서 다 갖다 퍼쓰면 하류지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퍼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유하천이니까. 노나 써라 그 얘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공유하천 용수권. 다 이게 무슨 관계? 상린관계로서 이웃지간 좀 봐주자. 상류지 마을 사람들이 물을 다 갖다 쓰면 아랫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나 써라. 이게 공유하천 용수권.
자, 수류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죠? 수로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예? 국어라 그래, 국어. 국어를 또랑이라 그래, 또랑. 또랑에서 요 안쪽 벽면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안이라고 해요, 안. 요 벽면을 안이라고 하는 거. 원래 안이라는 건 이게 산이잖아요, 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요 기슭 엄자예요, 이게 기슭 엄자. 이 기슭이에요, 산기슭.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라고 하면 기슭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걸 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근데 수류 변경 금지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또랑이 있는데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는 갑의 소유고 여기는 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 안에 대 안에 소유자가 누구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잖아요. 대 안의 소유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즉 그 말은 여기서 경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수로의 폭과 수류를 흐름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수류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제 위에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수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갑의 토지고 경계가 이렇게 돼서 여기 을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폭도 넓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안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근데 양 안의 소유자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 안의 소유자가 같다는 말은 이거 다 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수로의 폭과 수류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겁니다. 자, 원칙. 대안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면 수로의 폭과 수류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근데 양 안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때에는 수로의 폭과 수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수류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그림 나왔네요. 자, 요걸 안이라고 한다면 요거 안. 그럼 여기서 이제 경계가 나뉘어서 여기는 갑, 여기는 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안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로의 폭과 수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양 안의 소유자가 같아요. 이때는 수로의 폭과 수류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이에요. 저수는 뭐예요? 물을 담아두는 곳. 배수는 물 빼는 것. 인수는 물 끌어 쓰는 것. 이걸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은 공작물 소유자가 부담해라.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고. 그래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보수나 방해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고, 소통공사권이에요. 소통공사권. 뭐냐면 고지 소유자가 있고 저지 소유자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흐르는 자연유수예요. 유수.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 흐르는 물이 막혔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폐색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폐색. 옛날에 소시적에 왜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폐색이라는 건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혔다. 그럼 물이 막혔으면 일단은 저지 소유자는 흐르는 물을 임의로 막지 못해요. 물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 승수 의무. 물을 받아야 돼.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임의로 막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원인으로 폐색되었다,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럼 뚫어야 되겠죠? 누가 뚫느냐 그거예요. 위에 토지 소유자가 뚫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래쪽에 사는 사람이 뚫어야 되느냐. 누구 같아요? 아쉬운 놈이 뚫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죠. 근데 법은 그렇지 않아요.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비롭게. 아쉬운 놈이 해라 그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통공사권은 누가 한다? 고지의 소유자. 그 높은 지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이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몇 가지예요? 몇 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죠? 요걸 암기하는 거예요.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경계선 부근의 건축, 경계표나 담의 설치 및 측량별, 그죠? 건설, 용, 공유하천, 용수권, 수를 변경 금지. 양 안의 소유자가 같을 때는 수를 부가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 그 다음에 소통공사에서 통해요. 그럼 암기하면 건설에 필요한 용수 담아두는 통이죠. 건설, 용수, 저수, 통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요건 두 글자를 쓴 거예요. 네. 요거 한 글자라고 생각하고 저까지 생각했는데 수는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요거 하나로 말 만들려고. 건설에 필요한 용수를 담아두는 통이에요. 건설, 용수, 저수, 통.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보다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건은 뭐라고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반 미터 앞에다 두고 이렇게. 설은 경계표 담 설치 측량. 설치는 절반, 측량은 면적. 건설 용 공유하천 용수권 논하스라. 수류 변경 금지. 그죠?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공사 청구권. 소통 공사권. 건설 용수 저수 통 이렇게. 자, 기타 상린관계 잡것들이 좀 있어요. 우물이나 용수, 물을 사용하고 우물 알죠? 하수, 우물 등을 설치할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를 띄워야 됩니다. 지하 시설을 할 때는 몇 미터? 2미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반 미터 앞에다 두고 지하 시설은 2미터. 지하 시설은 2m. 요거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m예요. 이것도 2m 내에 면을 차단시키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갑 소유 건물이 있고요. 을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여기 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가 경계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를 띄고 2미터를 띄고 여기다 차면 시설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안 보이게. 차이면 시설 의무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역시 2미터예요. 차이면 시설 의무 차이면 이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외우시라고. 면을 차단하는 시설이에요. 이렇게 유리창 설치할 때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이런 걸 차면 시설이라고 해요. 면 차단시킨다.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차이면 시설 의무 2미터. 지하 시설은 2미터. 수지 목근의 제거입니다.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어요. 수지. 목근은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어요. 자, 이랬을 때 수지, 나무 가지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르면 안 되고요. 제거를 청구하고 안 잘랐을 때 임의로 제거합니다. 청구 후 제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넘어오면 이거는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즉시 제거입니다. 뿌리는 그냥 잘라버려요. 예? 근데 가지가 넘어오면 청구하고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담이 있는데 여기 갑의 집이고 을의 집이에요. 근데 갑의 집에 아주 멋들어진 나무가 이렇게 났어요. 자, 얘가 야 경계가 여기니까 잘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비싼 나무인데 잘라. 안 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아시겠죠? 가지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청구 임의 제거예요. 청구 임의 제거. 뿌리가 넘어왔다.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청구할 필요 없이. 아시겠죠? 네.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많죠? 네.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좋은데, 여기에 무슨 벌레부터 해가지고 잔뜩 여름이고 그러면 난리가 아니에요, 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르시라고. 대신 청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올 때마다. 이 입장에서. 그렇죠. 남의 집 비싼 나무를.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청구 임의 제거. 뿌리는 임의 제거. 자, 인지 사용 청구라고 그래요. 인접 토지를 사용하도록 청구하는 권리, 인지 사용 청구야. 자, 이때는 인접 토지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 집에서 집을 짓겠다. 내 땅에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 너 땅이 좀 필요하니 네 땅을 좀 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걸 인지 사용 청구라고 합니다. 근데 인지 사용을 청구하는데 이때 인접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을 해줘야만 사용 청구하는 거지 임의로 청구해서는 안 돼요.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남의 땅이라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일단 사용을 청구합니다. 근데 허락을 해줘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허락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받아야 돼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명령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그 토지가 인접 토지가 주거로 이용되는 토지예요. 주거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판결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주거로 인정되는 토지다 그러면 이때는 허락이 없으면 판결로도 가름할 수 없습니다. 판결 받으나 마나예요. 주거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주거 들어가면 죽어요. 주거 들어가면 죽어요. 아시겠죠? 주거로 사용되는 토지는 인지사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는. 자, 이거 잡것들 봤고요. 주의토지통행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상린관계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취득 원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제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취득, 시효, 선의 취득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부합이라고 그랬죠? 부합. 부합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부가 붙을 부자예요. 붙어서 합쳐진 거예요. 그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물건이 붙어버려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면 훼손되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또는 분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컨대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죠.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름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밑으로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요 밑에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유소 바닥은 파랗죠? 파랗잖아요. 네. 파랗거나 또 녹색인가 초록색인가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 왜 그럴까요? 방수예요, 방수.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기름통을 요 밑에다 심어 놓고요. 여기다 기름을 받아 놓고 여기서 빼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주유소인데 이거를 빼는 건 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지요.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 분리할 수는 있잖아요. 뭐 땅이 훼손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턱 메꾸면 되는 거지. 분리는 쉬운데 문제는 분리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거예요. 이게 장비 불러서 떼어야지.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또는 두 개의 물건을 용접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용접해서.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리하게 되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부합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이, 을이 서로 각각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건 부동산, 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동산이에요. 그럼 두 개가 붙어버려요. 부동산과 동산이.
붙어버렸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그럼 요게 부합이 됐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첨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메일 보낼 때 내용을 보내면서 파일을 보내죠. 무슨 파일? 첨부 파일이죠. 부가시켜서 주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갑의 소유고 이건 을의 소유인데 이 소유권을 얘한테 첨부하겠다. 네가 가져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하면 훼손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돈 쓰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민법은. 예? 예, 민법은 돈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달라요. 돈 안 써요, 잘. 돈 쓰는 걸 싫어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갔는데 와이프가 저보고 거지같이 입었다고 옷을 가지고 거지같이 입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창피하다고 안 간다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겨우 하나 샀어요. 추리링 10년 입었는데 아무튼 뭔 상관이에요. 하도 지랄을 떨어가지고 안 사요. 안 사요. 사는 거 싫어해요. 네. 돈 쓰는 거 싫어하고 훼손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학개론이나 뭐 공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근데 정백희 선생님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죠? 네. 깔끔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막 부시고 다시 짓고 그거 수익률 계산하고 그런 건데 민법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그 물건이 효용이 닿도록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 쓸데없이 돈 쓰는 것도 싫어하고. 아시겠죠? 전 다 이거 20년은 다 입어요. 제가 한 15년 입었어요.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머리도 잘 안 감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빠져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소유권을 몰아주게 한다. 이게 첨부의 취지예요. 자, 두 번째는 동산과 동산이 결합을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동산끼리의 결합이죠. 이때는 주된 동산 소유자가 다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컨대 갑소의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그리고 을소의 자동차 부품이 있어요. 부품. 이 부품을 용접해서 붙였다. 그러면 갑이 부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분리해가지고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고 굳이 돈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돈 쓸 바에는 그냥 대가를 줘라. 이게 현명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부합됐을 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혼화는 화합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혼합됐어요. 화학적으로 혼합됐을 때 혼화라고 합니다. 다만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둘이 공유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혼화 경우죠. 혼화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갑소의 동산과 을소의 동산이 결합이 됐어요. 예컨대 갑소유의 막걸리하고 을소유의 맥주하고 결합이 됐어요. 속칭 폭탄주가 됐어요. 막걸리는 갑의 소유고 맥주는 을의 소유인데 그걸 섞었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맥막이라고 하나요? 그렇게는 안 먹나요? 폭탄주가 되었을 때 이 폭탄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대로 갑니다.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막걸리는 2,000원이고 맥주는 1,500원이었다. 그러면 4대 3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2,000원 대 1,500원. 약분하니까 5로 약분하면 5, 4, 20, 5, 3, 15, 4대 3이잖아요. 이렇게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근데 혼화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상동이 뭐예요, 상동? 위하고 같다고요. 자, 가공은 갑소유의 동산, 갑소유의 나무 목판이 있는데 을이 그걸 가지고 노력을 가해서 목각 인형을 만든 거예요. 목판을 목각 인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목판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판이 노력한 목판, 가공해서 만든 목판이 인형이 됐는데 그 인형이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러면 얘가 소유하는 거고, 그 인형이 되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면 이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합을 보셔야 된다. 부합. 호나 가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인 없는 물건 선점한다. 낚시 생각하시면 돼요. 낚시. 잡는 자가 임자입니다.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 국유.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요? 국유. 국유. 무주의 동산만 선점의 대상이 돼요. 먼저 선점.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선점이에요. 낚시 말고 뭐 여름에 파리, 모기 잡는 것도 선점이죠. 잡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에요. 드셔도 좋고 끓여도 좋고.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이죠. 그럼 이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습득한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때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자 나타나면 보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매장물 발견은 땅 파다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소유자 공고해야 됩니다. 유실물 법에 따라서.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진도를 쭉쭉 나가려고 했는데 많이 못 나갔네요. 생각보다. 자, 부합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부합과 관련해서 29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98페이지) 보시면 거기 첨부 이렇게 나와서, 첨부가 이제 부합, 호나, 가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합 보시면 부동산 A의 부합에서 256조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뭐예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주어는 일단 첫째, 본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이 물건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당연히 동산이겠죠.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단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누가?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면 일단은 부합에서는 이게 공식이에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주고요. 권한이 있을 때 이것이 독립물인가 아닌가를 따져줘야 돼요. 자, 그래서 권한 없을 때를 한번 보죠. 맨 밑에.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권한 없이,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이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문이 적용돼요. 누가? 부동산 소유자 갑이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는 갑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을에게 나무값을 보상해 주게 된다. 자, 다시 이 경우 봐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을이 전세권자예요. 권한이 있죠? 타일 시공을 한 거예요. 지가 타일을 사다가 타일을 발랐어요. 그럼 이 타일이 부합이 됐죠? 타일은 누구 거냐 이거죠. 자, 일단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죠? 권한은 있지만 이 타일은 건물과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거잖아요. 붙어버린 거잖아요. 이때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부합이 되는 거예요. 대신 갑은 타일 값을 을에게 주면 되겠죠. 세 번째를 봐요. 자, 토지는 갑의 소유입니다. 근데 을이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땅 이용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권원에 의했고 이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이 나무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 부합이 되는데 얘는 부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합이 안 되려면 일단 권원에 의해야 되고, 그럼 얘가 지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물건은 독립물이어야 한다. 이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25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권원이 없을 때, 설령 권원이 있더라도 독립물이 아니라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독립물이라면 부동산 소유가 그 독립물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 봐봐요. 토지가 10평인데요. 평당 10,000원에서 100,000원짜리예요. 근데 나무가 세 그루가 심겨졌는데 이 나무 한 개당 5천만 원이에요. 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권원 없이. 네? 그럼 누가 뭘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값을 보상해 주죠? 얼마를? 1억 5천을. 개당 5천이니까 1억 5천을. 그럴 바에는 그냥 을이 10만 원 주고 땅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도 그건 협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동의하셔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부합에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은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셔요? 갑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허락 없이 권한 없이 건물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갑의 소유에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부합되는 게 아니고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왜? 토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건물 철거나 등기 말소 청구는 방해 제거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이에요. 농작물도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잎도 서 있는 벼, 다 자란 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농작물을 키웠을 때 무단으로 했어요. 무단으로 하면 원래 어떻게 되죠? 부합돼야 되죠? 근데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비교적 짧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로마법상의 생산주의에 따라 무단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합의 법리가. 농작물은 누가 취득한다? 무단 경작자가. 농작물에 대해서. 다음 세 번째예요. 증축 부분이에요. 증축 부분. 갑 소유의 건물이고 그 건물의 을의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권원에 기해서 증축했어요. 이 부분을. 2층으로. 물론 소유자 허락을 받고서 했겠죠? 지 맘대로 지면 안 되니까 소유자 허락을 받아서 증축했어요. 또는 임차인이 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이렇게.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느냐 아니면 을의 소유가 되느냐 이거죠.
부합된다. 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자, 해답은 저기에 있어요. 공식에. 자, 얘는 권원이 있어요? 권원이 없어요? 있네요. 권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따져야 돼요? 그렇죠. 독립물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죠. 그럼 이것이 독립물이라면 을의 소유가 되고 독립물이 아니라면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합이 된다 안 된다로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부합이 안 되고 되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럼 이거 독립물이다 아니다는 걸 뭘 가지고 따지는 거죠? 증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독립물이다 아니다는 뭘 가지고 따져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물인 거예요. 구조상의 독립성이다라는 말은 최소한 독립된 벽이 있고 이용상의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거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결국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합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 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해요. 구분 소유의 객체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하면 901호가 있고 여기 902호가 있단 말이에요. 얘 하나로 인정하잖아. 하나의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원래 건물이 있으면 한 건물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돼. 일물일권주의. 그런데 이 경우라면 다 구분 등기를 하게 만들므로써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소유권을 인정하니 이 소유권을 우리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꼬만 빌딩을? 5층짜리를 지었어요. 이렇게 5층짜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층짜리 지었으면 이건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5개의 물건인 거예요? 네? 하나예요? 5개예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말은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돼 있고 구분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표시됨으로써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건물처럼 표제부, 갑구, 을구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집합 건물의 등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건축주 마음인 거예요. 건축주 마음. 만약에 여러분이 5개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한 층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팔아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집합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세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일반 건물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집합 건물을 등기한다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각 층마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 외관적으로는 층마다 독립되어 있죠? 네. 구조가 다 나눠져 있고 네.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901호와 902호가 그렇잖아요. 각자 문이 있잖아요. 그 벽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느냐 안 되냐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 거기 어딜 보시냐면 299페이지에 동그라미 비읍을 한번 보세요. 건물의 증축과 개축.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자, 부합이 되었으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봐봐요. 얘가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얘는 구성 부분이에요. 부합된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보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죠. 그러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서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증축 부분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사실 까다로울 것도 없어요. 자, 거기서 디귿을 한번 보시면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